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단독 책을 내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목은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이라고 해서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불리고 지킬 것인가, 그리고 내 돈은 왜 사라지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대된 모습이에요. 변동성을 주식이 먹고 산다라고는 하지만 이다지도 높은 변동성을 달갑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주가 지수가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 자신이 없어진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지수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 내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들, 내가 올라타지 못할 불안감, 그리고 내리지 못했을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증시 급등락을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쭉 해오기도 했지만 데이터 중에서 수출 데이터를 되게 제일 좋아해요. 책에 부록에도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넣어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수출은 그냥 경제 데이터 중에 그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의 모델 자체가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아주 당연하게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늘고 있느냐, 매출이죠. 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 수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오나요? 분기에 한 번 나오죠. 분기가 마감하고 나서도 아주 빨라야 한 4, 50일이 있어야지 나옵니다. 그런데 수출 데이터는 언제 나올까요? 그 달이 마감되고 바로 다음 날 1일에 나오거든요. 저희 이거 실물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오는 하드 데이터가 바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출 데이터 3개월치 보면 대충 반도체 수출이 좋구나, 자동차 수출이 좋구나, 이런 거를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국장 탈출 지능순이었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죠?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었을 때는 수출이 늘지 못하거나 줄어들었어요. 아마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박스피라고 했었죠.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지글지글 횡보만 해서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대 수출 평균 증가율이 몇 %였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0%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2025년부터 가파르게 돌기 시작했고요.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6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1년 전 대비해서 한국의 수출이 70%가 늘어났어요. 너무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 요즘 반도체 좋다고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수출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증시도 움직였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젠스낭 CEO가 오셔가지고 깐부 치킨도 드시고 삼겹살도 드시고 시구도 하시고 아주 바쁘게 보내는 일정들을 몇 번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책에서 힘주어서 분석한 부분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직 계열화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제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 역량이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소프트 파워다, 서비스업이 잘 된다, 우리도 R&D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조? 라고 하면 이거 약간 좀 올드하게 들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조선, 자동차, 방산, 배터리,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강한 수직 계열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 AI 붐이 일어났을 때도 HBM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가 전기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력의 전압기부터 시작해서 전력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의 핵심 기계들, 이런 것들, 병목으로 잡혀 있는 것들을 지금 꽉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병목의 수문장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냥 우리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AI 산업이라는 것을 리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서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게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병목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AI는 저 밑단에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론티어 AI 랩들이 만들어내는 모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요즘 챗GPT가 됐건 클로드가 됐건 제미나이가 됐건 쓰실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다시 가지고 와주잖아요. 어떤 대답을 해주는지는 이 프론티어 AI 랩들의 모델 성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거를 나에게 빠르게 그리고 싼 가격으로 줄 수 있는지는 HBM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은 반도체 업황 좋다라고 해서 내가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내가 다 기분이 좋네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술 격차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노력도 해야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수삼 년 안에 이런 역량들을 떨어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쭉 경제도 보고 기업의 히스토리도 봤더니 각 시대에 맞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를 바탕으로 한 제조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2010년대, 2000년대에는 약간은 올드 모델로 우리가 치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고도의 두뇌를 가진 소수의 인력들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조는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을 하는 게 그 기업들한테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 때 어떤 걸 겪었죠? 마스크를 줄을 서가지고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줄을 서서라도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다는 거 우리 외신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한국 안에서 특히 안정적인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은 되게 이 단단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위가 쉽사리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AI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강력한 핵폭탄급이랄까요? 핵폭탄급의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이 투자가 지금은 당장 좀 과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시계 안에서는 투자가 엄청 많이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주가 측면에서는 주가는 이 펀더멘탈 체력이죠. 체력에 비해서 빨리 오르거나 너무 갑자기 식어버리거나 나중에 돌아보면 별일 아닌 일들에도 꺼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책에도 일부 담아 놓았지만 이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길게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는 다 파세요. 뭐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 드리면 저희 그냥 쇼츠 하나면 오늘 영상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짧게 해보신 분이든 길게 해보시는 분이든 투자가 정말 마음처럼 되지 않네,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조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책에도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시와 경제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 놓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가요? 대출을 안 받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이자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에다가 PER, 이익 배수를 곱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건 지금 이익도 중요한데 김효진이라는 기업이 그럼 3년 뒤엔 얼마를 벌 수 있어? 5년 뒤에 얼마를 벌 수 있어? 이런 미래의 이익을 끌어오거든요. 그 끌어올 때 할인을 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이 김효진도 돈을 잘 못 벌 거야 라고 주식은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 요즘 B2 많이 하시는데 레버리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그리고 실물 수요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사실 제가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세 개는 세트이거든요. 그 세트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저희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금리 한 번 올리면 주식 다 팔아야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조합을 보는 게 저는 늘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그리고 주도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쏠려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IPO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네 가지의 신호등이 다 불이 들어왔을 때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은 가격만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통은 금 투자 많이 하시죠. 은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은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가끔 이렇게 차트를 보거든요. 이유는 제가 뭐 은을 좋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은이 제가 볼 때는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변부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금리가 낮아지고 모든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은도 따라오릅니다. 금과 은의 비율을 보기도 하는데, 은은 약간 좀 정말로 편마해서 말하자면은 망둥어랄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따라서 뛰는 그런 존재인데, 돈이 빠져나갈 때는 반대의 흐름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꺾이는 게 은이더라고요. 금보다도 먼저 하락하고 주식보다도 먼저 하락하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 가격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가, 은을 당장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이 더 들어갈 돈이 없는 것인가, 유동성이 조금 조여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좀 가늠하는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봤어요. 1929년부터 2019년도까지 전체 주식 시장에서 창출된 부의 상위 10%를 몇 개의 종목이 가져갔을 것 같으세요? 정답은 5개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작죠. 2019년도에는 몇 개였을 것 같으세요? 2개입니다. 이게 쏠림이라는 게 지금 한국은 좀 심하게 쏠려 있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에 내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 AI가 지금 막 되게 다 잘해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돈이 쏠리고 주식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AI가 되었건 그게 철도가 되었건 제2의 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에 준하는 범용 기술이 나왔을 때는 이 주식시장에서 창출된 부를 아주 소수의 종목이 가져가는 건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1929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년의 기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패턴은 굉장히 반복되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거의 55%, 절반이 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한국 경제와 증시가 두 종목에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논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 순위가 10위 정도 되거든요. 작지는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그리고 우리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은 국내 내수에도 판매를 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챔피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연못에 고래를 던져놓은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이 유독 심하게 보이는 것은 한국이라는 그 기업들에 비해서는 작은 시장에 메가톤급 챔피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그렇게 심해 보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쏠림이 가장 심한 곳이 핀란드였어요. 노키아 핸드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핀란드는 잘 몰라도 노키아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전체 증시에서 노키아 한 종목이 70%까지 갔었거든요. 정말 컸었죠. 근데 노키아가 그 뒤에 아이폰한테 밀렸어요. 그러면서 노키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전을 했는데 핀란드 경제도 휘청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휘청하면 한국 경제도 더불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일견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핀란드에는 여러 우수한 기업들이 있지만 노키아 이외에는 아마 떠올리는 거 없으실 거예요.
그 뒤를 받쳐줄 게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만큼 선전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선, 방산, 배터리, 그리고 아직은 작지만 화장품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과 산업군을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나라가 있을까?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은 디폴트 값이다. 그리고 한국은 메가토금 챔피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쏠려 있는 걸로 보이고, 이 기업들이 휘청이면 한국 경제도 동반 어려울 수 있겠지만 뒤를 받쳐줄 주자들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메모리 업체들이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코스닥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다른 종목으로 좀 온기가 퍼질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강세장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주도주의 성과가 더 좋았던 현상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AI가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가고 왕성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랠리의 마지막까지도 반도체, 특히 AI와 관련된 전력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더 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힘이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닷컴 붐 마지막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닷컴 버블이다라고 한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딱 밑에는 케이블을 깔아서 광통신을 시작했고요. 집집마다는 이것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샀죠. 지금은 컴퓨터가 집에 몇 대씩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해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다더라. 그리고 집집마다 컴퓨터라는 걸 한 대씩 놓을 수도 있다더라 라면서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닷컴,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런데 그때 닷컴 붐의 고점이 2000년 3월이거든요. 2000년 3월 이전에 3개월, 그러니까 2000년 1, 2, 3월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라는 걸 한번 봤더니 그때 닷컴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수가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하는 지수였었어요. 나스닥이 마지막 3개월 동안 몇 % 올랐을 것 같으세요? 2000년 3월이 고점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힘이 빠져서 별로 못 올랐겠지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40%입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40%라고 한다면 떨어진 날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가파르게 기세 좋게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은 대장주를 향해서, 주도주를 향해서, 마지막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향해서 더 많은 투자 자금들을 집중하는구나 라는 사례를 제가 닷컴 버블로 설명을 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등장이 되고요.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에 다른 지수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스닥이 좋았으니까 다른 것도 괜찮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량한 기업들을 모아놨다라고 하는 다우 지수는 마지막 3개월 동안에 지수가 마이너스였었어요, 이미. 어떤 때 이런 차트가 나타나냐면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우량하다고 하더라도 다우에 있는 기업, GE가 되었건 코카콜라가 되었건 이런 초우량 기업들을 팔아서 나는 얼마 들은지 안 됐을지언정 닷컴 기업을 살 때, 이런 선택들을 할 때 나오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은 이야기도 드리고 금리 이야기도 드렸지만 주도주 압착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데, 주도주로 올 수 있는 돈이 다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짜져서 들어갔을 때가 정말 시장의 꼭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유는 있다라고 해도 이 두 종목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돈, 투자 자금들이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한국 주가 지수가 이번 랠리의 마지막까지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은 이번 랠리 AI의 가장 좁은 병목을 틀어 잡고 있는 수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도 있고요. 뭐 전기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시대에, 그리고 개별 국가의 공급망 자립,
그리고 안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서 핵심 영양소랄까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증시가 한국 증시이고 한국 경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1등 못할 건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 AI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증시들이 언제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AI의 수혜를 거의 많이 받지 못하는 국가가 있다라고 예를 듭시다. 그런데 한국 증시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일 때,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싹 조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 동료들하고 농담처럼 하는 게 있는데, 환율 전망을 가장 고참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당연히 정치와 경제와 뭐 금리 차이와 유동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그 엑기스가 환율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틀려도 뭐라고 못해서 고참 애널리스트 분이 환율을 맞게 된다고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뭐 이게 얼마가 갈 것 같아요 라고 전망하기도 어렵고 방향마저 반대로 틀려버리기도 하는 게 환율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 많이 하기도 하지만 1997년도에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그냥 걱정이 너무 많이 되죠. 게다가 지금은 그냥 환율이 좀 높습니다가 아니라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환율 이거 뭐 괜찮다고 다들 말은 하긴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경상수지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밖에서 벌어들인 총 돈을 뜻합니다. 한국의 경상수지가 많고 적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10% 정도도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가 지난 지금에서 작년이 이미 최고치였는데 그거보다도 두세 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프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곳간에는 달러가 꽉 차 있는데,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기도 하고, 핵심 소재, 부품, 기계 같은 것들은 늘상 달러로 사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가 아니고 당장 그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환전했다가 다시 가지고 나갈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빚을 많이 져서 만약에 환율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 다 주식 당장 팔고 도망가야지 됩니다. 금 모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돈은 굉장히 많고 기업들의 건정성도 높아지고 있고 대외 부채도 적은 수준에서 컨트롤이 되어 오고 있는데,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물리적인 그런 환전이 없어서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되게 작았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가발부터 시작해서 전기전자까지 쭉 올라오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달러 빚을 많이 끌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장부를 딱 열고 보니까 달러로 된 자산은 별로 없고 빚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얼마 안 되는 돈을 상환해 주세요 라고 해도 그거를 낼 여력이 없어서 문제였었던 거죠.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순대외 자산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책에 잘 넣어놨어요. 순대외 자산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빚보다 밖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주식도 되고 채권도 되고 기업의 뭐 부동산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한국의 순대외 자산은 늘상 마이너스였었어요. 우리가 사실 돈을 막 이렇게 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주로 자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해외에 투자를 하다 보니 순대외 자산이 꽤 많이 쌓였어요. 지금 GDP의 50%가 넘어섰고요. GDP 대비 50%가 넘어선 순대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돈이 쪼들리는데 집이 되게 많은 사람이면 뭐 집 한 채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차하면 팔고 들어올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자산을 깔아놓고 달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높은 것과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빚만 많고 빚쟁이들이 쭉 줄 선 상황에서 환율이 높은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환율이 물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수입업체들한테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기로 아주 다이렉트하게 연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나와서 의견을 드리거나 분석 결과를 이야기할 때 말로만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책에도 되게 욕심을 내서 이 데이터 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려고 꾹꾹 눌러 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증시가 요동칠 때는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저조차도 되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증시격언이랄까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증시에서 통했던 경험칙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니까 꼭지고 파니까 저점이다. 증시가 갑자기 막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날 급락할 때는 왜 이러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내일은 오르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날도 급락하면 마우스를 잡았다 놨다 매도 버튼에 갔다가 말았다 하루를 보내면서 뉴스 검색을 엄청 많이 하시겠죠. 급락 3일째 되는 아침에 주식을 팔았는데 그 뒤 정말 거짓말처럼 내가 파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급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책도 많이 보는데 심리책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주식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심리 패턴에 빠지거든요. 최근에는 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위아래로 너무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3일 투매에는 동참하지 마라 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큰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매 양상을 보였다라고 하면 저조차도 3일째 되는 아침에 나 장 열자마자 시초가로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때는 오히려 한번 참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라는 게 계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순간 요 격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3일 쭉쭉쭉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한 10%, 15% 이렇게 빠질 때는 저도 겁이 나요. 그런데 경험상 아주 대규모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는 지수가 50% 이상도 빠집니다. 그런데 그 해에 경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되게 기억나는 이벤트는 없는데 라고 하는 해에도 15%, 20%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주가 지수가 15%, 20% 빠졌다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은 훨씬 더 많이 빠졌겠죠. 그럼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주식을 다 팔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꼬꾸러지지 않는 한, 우리 경기 침체라고 하잖아요. 역성장이 당장 오지 않는 한 20%가 넘는 주가의 하락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을 할 때도 보면은 정말 자로 잰 듯이 20% 근처까지 빠지면 다시 상승, 20% 근처까지 빠지면 다시 상승,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20%가 넘는 하락인가,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가 아무래도 침체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경제는 괜찮은데 증시 변동성이 좀 커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거는 없겠지만 최근에 좀 이게 더 단단하게 오래 갈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뭐 챗 GPT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많이 쓰시겠지만, 우리가 챗 GPT라는 굉장히 지금 말해도 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 단어를 처음 들은 게 2023년도였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중한테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챗 GPT가 챗 GPT-3였었거든요. 근데 3에서 4로 갈 때, 4에서 그다음에 4.5라는 다음 모델로 갈 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되는 시기마다 한 번씩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요즘 챗 GPT 얼마 만에 한 번씩 혹시 업그레이드 하는지 아세요?
지금 5.4까지 나왔는데 5.1, 5.2, 5.3 이렇게 갈 때 3주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AI 랩들이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뭐를 내놓을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더 많은 AI 토큰 발생하게 하고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력과 HBM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지금 AI 인프라 투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러다가 뭐 내년에는 별로 아니야? 가 아니고 수요가 굉장히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대만의 TSMC를 슈퍼을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ASML이라는 노광기 장비도 기계를 고객사들한테 납품하는 입장이지만 너무 지위가 공고해서 슈퍼을이라고 우리가 닉네임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가는 입장인데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시간과 돈을 다 맞춰주고 있었어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월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슈퍼을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HBM이 이 AI 밸류체인에서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우리 M7이라고 불리죠.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업황이 변동하는 리스크를 너희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겠다. 그 대신 나에게 3년 동안 물건을 달라. 혹은 5년 동안 물건을 달라라고 하는 장기 계약,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조건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주가는 중간중간 출렁이는 흐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나 주도주 압착도 우리 계속 체크를 해야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단단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 뒷부분에는 리스크를 좀 넣어놨어요. 어떤 조합에서 주가가 하락할까요?가 아마 제 책을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궁금증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여기 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는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압착돼서 증시가 하락장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넘버원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아직 기술 격차는 굉장히 나고 있지만 YMTC나 CXMT 같은 그런 기업들이 물리한 공세, 아주 싼 가격으로 물리한 공세, 마치 인해 전술을 연상시키는 반도체 부흥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은 아주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얼마나 치고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건 아닌 분이건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면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가 ADR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기업하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짚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투자하는데 조 단위가 아니고 몇십조 단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을 새로 부채를 지지 않고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멀티플이라고 하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업의 예상되는 이익에다가 곱하기 멀티플, 이익 배수를 곱해서 목표 주가도 산출하고 이게 싸다 비싸다가 PER이 낮냐 높냐 이거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뭐 만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마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굉장히 메가톤급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뭔가 별로야 라는 생각들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진 못하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익을 받고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졌지만 지금 이익 배수 PER이라고 하는 건 6배 7배 밖에 되진 않아요. 지금 코스피 전체의 PER이 8배가 채 안 되는데 한국의 지난 10년 동안의 PER 평균이 10배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증시가 거품 아닌가요? 비싼 거 아닌가요? 고평가 아닌가요? 라는 비난을 오히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싼 거야?
라는 우리가 배부른 고민이랄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미국 시장으로 상장이 된다라는 측면은 한국 증시 전반에도 이 멀티플에 대한 재고,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훨씬 더 싸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더 올 테고 이 저평가가 조금은 더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흔히 버블이다라고 하면 곧 터진다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아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막 B2까지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버블은 굉장히 합리적인 개인들의 결정이 모여서 나타난 결과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합리적인데 어떻게 버블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합성의 오류라는 컨셉을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뭐냐면 개개인의 선택은 옳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들을 다 합하면 결과값이 그릇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공황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대공황이었으니까 경제가 좀 안 좋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수직낙하한 것은 아니고 경제가 조금씩 힘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불안하고 내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대신에 저축을 하거든요. 물건이 적게 팔리죠. 그래서 이 펜을 만드는 회사가 10개에서 9개, 8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해고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저축을 하고 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고자 저축을 하는 건 너무 합리적인 선택인데 오히려 이 선택들이 다 합해지니까 합성의 오류가 난 거죠. 불황의 심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제가 뭐 불황, 저축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사실 지금 AI 투자나 주식의 과열 양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나 너무 부자 되고 싶어,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 물가가 너무 올랐고 임금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로 돌파하려는 분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이것들이 동시에 발현될 때 각성이라고 할까요? 예, 각성이 나타나면서 이 탑 펀더멘탈이 아무리 단단하다라고 해도 가격이 더 빨리 가면 버블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제가 한국의 이익 배수 멀티플이 낮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전히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 높아진 눈높이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가격이 더 빠르게 가는 국면이 오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일방적인 낙관은 저는 조금 또 중심을 잡아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엄청 위대하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예, 그런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국 1등을 하는 분에게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잘 될까요? 라는 질문도 저는 요즘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아주 1등 상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보다는 AI라는 핵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지, 혹은 주가가 마이너스를 가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 쏠림을 넘어서서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도주 압착을 되게 중요한 패턴들로 삼고 있고요. AI 산업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10년일까 20년일까 더 길까 가늠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어떤 것도 우상향하기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에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아주 조금의 둔화라고 하더라도 주식이 체급에 비해서 멀리 나갔다라고 한다면 증시도 싸늘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증권회사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너무 많은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에만 쏠려 있는 게 사실은 조금 한국 경제의 위험한 부분이라면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선진국 수준일 필요는 없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계 자산의 40에서 50%가 부동산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70%, 80%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가파르게 오르는 걸 보지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시절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고 그게 가계부채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부동산 사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이것은 또 부동산을 사는 게 개인에게는 더 맞는 선택이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부동산의 수익을 뛰어넘는 어떤 자산이 있다면 이게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지수가 8,000, 9,000, 요즘 뭐 12,000, 15,000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식의 상승을 하다 보니 이게 오히려 부동산을 팔아서 특정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이제 확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식시장의 상승이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계기 혹은 각성,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개인의 뭐 자산을 불리고 이런 거를 떠나서 한국의 기업 부채가 IMF 수준보다 GDP 대비해서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빌린 돈을 굉장히 미래가 촉망받는 산업에 투자라고 했다면 이거는 미래를 위한 지금의 빚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누가 빚을 졌나, 어떤 산업에서 빚을 많이 졌나라고 뜯어보면 조금은 허무하게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가계의 부채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기업의 부채도 부동산으로 모두 몰려 있는 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산업은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 생산성, 그러니까 1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거의 가장 낮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 돈을 1원을 빌렸을 때 더 많은 나중에 미래의 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은 한국에서 실물 산업이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만 좋다 보니 부동산으로 돈이 굉장히 쏠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반도체 업황의 호황, 그리고 조선 방산 이런 산업이 다시 한번 부흥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동산 쏠림들이 조금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한번 바라봅니다. 제가 10년 전에 2016년도에 부동산 관련된 책을 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 용감하게도 책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냐면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2010년대 중반에는 부동산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저도 그때 전세를 살았거든요. 전세 가격이 이 월급쟁이 저축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오른 몇 천만 원씩을 한 번에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니까 좀 이상했던 거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전세 가격도 안 오르거나 같이 하락해야 될 것 같은데, 전세만 오르는데 그것도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등 수준으로 오른다면 이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아? 라는 어찌 보면 주부로서의 되게 절박한 질문이었었던 거죠. 그 질문을 분석한 내용은 책을 냈었고 여러 군데서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부동산의 비관론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생각을 달리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인사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도 질문이 떠올라서 그랬던 거예요. 3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단어가 유행했을까 떠올려 보면은 피크 코리아라는 단어가 신문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정점을 지나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완만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 출산율도 너무 낮아서 일론 머스크마저 한국이라는 민족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조롱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반박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불과 3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가 지수가 9,000, 그리고 한국의 명목 성장률을 거의 20%에 육박하는 너무 천지 차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숫자를 보고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내가 과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 라고 하니까 저도 일방적인 비관이나 낙관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2010년도 중반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만 하셨던 분들은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를 보면서 잠 못 이루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3년 전에 한국은 안 돼.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라고 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주가 지수의 9천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심을 잡아드리는 게 저의 작은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분석한 내용, 그리고 주식 이야기도 있지만 한국 경제가 어떤 리스크들을 앞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거기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 제가 고민한 내용을 한번 담아봤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